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실기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해변,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이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없는데요. 온실가스라는 건 무엇인가요, 고 박사님? 예, 온실가스 또는 온실기체라고 하는데요. 그건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가스나 기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구 전체를 온실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가스들이다. 사실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지구로 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50%는 대기에서 걸러지고 50%가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그 도달하는 에너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반사나 복사가 되거든요. 그 대기 중으로 반사나 복사된 에너지를 다시 잡는 그런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구를 데펴주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지구는 밤에는 한 100도 이하, 영하 100도 이하,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보다 수십 도 높은 그런 온도가 돼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나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산업화 이후에 그 온실가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그동안 유지해온 평균 한 15도 정도 됐는데요. 그 온도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써서 그 온실가스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0년대에 우주 여행을 했던 이런 우주인들은 지구의 표면에 육지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우주 여행을 했던 우주인들은 지구에 구름이 너무 많이 덮여가지고 육지를 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구의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또 구름도 상당히 옛날보다 도 많아졌다 하는 거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인간이 이제 결국엔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배터리에 관련한 전문가이신 김영수 박사님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온실가스 결국에는.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은 뭐 온난화의 주범 해서 주범 뭔가 잘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그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인류나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뭐 메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또 수증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양이 있어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너무 이것들이 과다하게 배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온실가스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게 온실가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멈출 수 없는 거는 이게 약간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과학 발전에 따른. 이석훈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인간이 계속 개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옛날에는 안 쓰던 것들을 쓰게 되니까 또 휴대폰도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튼 그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고 그러면서 그게 과다 방출이 되면서 지구의 오존층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류의 어떠한 그 과학 발전이 분명히 자연에 그 나쁜 영향을 준 거는 피할 수 없는 추세 같기도 한데요. 동시에 또 발전을 하면서 자연을 보호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종의 비상경보등이 켜졌는데 켜져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그 또 노력을 하고 또 자원이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들도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울 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숨을 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약간 네, 어렵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토 의정서에서는 그 6가지 가스를 온실가스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나 메탄, 뭐 아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이산화탄소보다도 사실은 나머지 가스들이 온실가스 효과는 더 큽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한 20배 정도 되고요. 아산화질소는 한 300배 정도 되고, 뭐 다른 물질들도 1000배, 7000배 정도 되는데, 문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제일 많다는 거고요. 발전이라든가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운송, 뭐 건물에서도 나오고, 뭐 농업 축산에서도 CO2가 나옵니다. 그 CO2가 대기 중에 특히 산업화 이후에 지난 100년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상태고요. 또 CO2는 그 자체로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실가스의 온실 효과를 내는,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그 비중이 이산화탄소가 한 8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구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많은 온실가스들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거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후변화 현상들이 다 이런 온실가스 때문일까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IPCC라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뭐 99% 이상의 과학자들이 연관이 있다. 저희가 앞으로 별다른 대책을 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 온도가 2100년에는 3.7도에서 많게는 한 6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은 한 거의 70c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지금까지의 그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폭염, 뭐 가뭄, 사막화, 물 부족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저지대가 침수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고 많은 또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만약 이 추세가 더 가파르게 된다면 어떨까? 실제 예측하기로는 지난 100년간 배출한 CO2보다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30년간 배출한 CO2가 비슷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CO2 농도를 내려야 지구와 인류의 어떤 일상을 지킬 수 있다, 문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어떤 방법들이 대표적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쓰는 것을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집에서 쓰는 걸 보면 전기, 가스, 또 물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좀 덜 나오게 하고 뭐 분리배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최근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네. 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좀 큰 건물에서 에너지 자체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가 필요한 걸 쓰고 남으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 만드는 것 자체를 화석 연료가 아니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분산형으로 만들어서 쓰고 팔고 하는 조건이 되면 그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 자동차나 미래 자동차 형태로 바꾼다거나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뭐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런 IoT 또는 뭐 빅데이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부 스마트화해서 자동차를 같이 쓴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자동차의 그 양을 좀 줄여 나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개인의 노력도 그렇지만 국가도 목표가 없으면 뭔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정해진 목표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박사님? 작년에 파리에서 유엔 산하국가들이 195개가 모여서 새로운 기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파리 어그리먼트라고 파리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95년도에 체결한 교토 의정서는 2020년까지 계획이었고 37개 나라만 참여하고 37개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1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파리 협약에서 체결한 그 파리 협정은 2020년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95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나라별로 얼마를 줄이겠다 냈고 실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 예를 들어 20에서 한 80%를 절대치로 줄이겠다 내고 돼 있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개도국으로 했는데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개도국은 또 계속 경제 성장이 되니까 경제 성장하는 거 대비 몇 프로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5개 나라가 다 냈고 그거를 매 5년마다 애초에 냈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도록 돼 있고 실제 5년 단위로 얼마나 감축을 했는지 그걸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투명하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잘 가동이 되면 뭐 지구상의 역사상 전체 인류가 처음으로 다 모여서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고 약속한 그런 합의문이기 때문에 잘 가면 실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195개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지구상의 온실가스 양 95%가 넘거든요. 실제 효과도 교토 의정서에 비해서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협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속을 했는데요. 네. 2030년에 경제 성장이 계속 된다고 봤을 때 그걸 BAU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온실가스가 CO2가 한 6억 9천만 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2030년 되면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 좀 더 배출하기 때문에 8억 5천만 톤 정도 배출하거든요. 그 중에 37%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그럼 한 3.1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CO2를 줄인다. 그게 2030년까지 한 11% 정도 늘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7,800만 톤 정도 줄고요. 또 나오는 CO2 자체를 포집을 해서 뭐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1,000만 톤 정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한 1억 톤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3.1억 톤을 감축을 하려면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 자체를 아예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그런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탄소 크레딧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줘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그걸 인정을 받아서 다른 기업이 팔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하면 그걸 탄소 크레딧을 받아서 해외에 팔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제도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자립섬 정책이라든가 또 친환경 에너지 타운, 뭐 전기 자동차 확대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실제 온실가스를 37% 아마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매 5년마다 높여내야 되니까 그래서 3.1억 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와 또 산업과 국민적 노력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억 톤이 넘게 남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석국 대표님? 일단은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테슬라 전기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친환경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멋있는 행위다라는 문화가 퍼져 있거든요. 또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는 프리우스를 사람들이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여튼 그 외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돈 자랑하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도 일 수는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뭔가 정말 정말 이 친환경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그 일이 정말 인간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예를 들게 되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 그분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얘기하면서 그러한 지구를 살리는 얘기, 온실가스 감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겉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구를 구하는 일에 정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고 또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산이 돼 나갈 때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등 한 등 끄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그런 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탄소 환경이 되면은 사실은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명수 박사님, 우리가 그걸 저탄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이 편리해진 만큼 또 자연환경은 또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또는 개도국 포함해서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지구 환경을 유지해가면서 보존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연과 우리 인류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전 고 박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탄산가스를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근데 그분들이 갈수록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자기가 산을 사가지고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윤이 없거든, 이익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탄산가스를 많이 없애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제도화된다면은 이렇게 그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195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북한도 참여했거든요. 와. 북한은 대책이 뭐냐 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든 주변의 산이든 또는 회사 차원에서 그런 나무를 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탄소 포인트제라고요. 집에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에코머니 형태로 포인트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린 카드를 만들면은 그럼 그거를 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탄소 포인트제에 말씀하신 나무 심는 거 이런 것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인간에게도 그런 과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탄소도 이제 줄여야 되고 뭐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미래의 지구인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것만큼 미래의 지구인들은 어떤 고민들을 안고 살게 될까요, 고 박사님? 첫 번째는 뭔가 우리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미래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사실 저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7위고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뭘 많이 쓰나요? 예.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전부 자동차 뭐 한 집에 2대씩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키워왔고 특히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산업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에너지가 필요했고 전기가 필요했고 근데 더 이상 그러한 산업 시스템이 잘 글로벌 시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또 미래가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아주 튼튼한 경제를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시켜서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도 유지하고 경제도 유지하면서 뭔가 아주 친환경적인 모범적인 국가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노력들을 더 국민들도 하고 산업도 하고 정부도 해서 야 정말 그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을 갖고 있던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붙여갖고 정말 모범적으로 아주 친환경적인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대한민국에 한번 구경해보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는 게 참 꿈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살까요? 미래 사람들은? 첫 번에 이제 이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백 년 뒤에는 지구에 사람이 못 살 거다. 그래서 그때 화성이나 뭐 다른 데로 이주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 이제 인류가 못 살게 돼서 이렇게 화성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뭐 한두 사람만 잘 살 것 같은 뭐 머스크처럼 지금 뭐 새로운 로켓을 만드는 사람. 근데 지구에 인류가 못 살게 되는데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그 세종기지를 한번 갔었어요. 세종기지를 가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살기가 환경이 안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화성에 가면 사실 숨도 못 쉬어요. 바깥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졌을 때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지구를 다시 지구의 환경을 그 옛날처럼 되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그 경제적인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전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뭐 로켓이나 우주선 만드는 사람들은 뭐 좀 비즈니스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구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고 하는 것이 뭐 먼 미래 수백 년이 아니라 저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지나야 될 거로 저희는 보이는데 거기에 이주해 가서 살 정도로 지구 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러면 그건 우리 인류의 책임이 큰 거죠.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우리 후손이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벌써 알고 깨우치고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죽인데요.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치올롭스키라는 로켓의 아버지도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구는 인류의 그 요람이다. 근데 인간이 언제까지 요람에서 살 것이냐. 결국은 그 우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가 꼭 우리가 그 지구를 버리고 가는 상대로 보기보다는 인류의 어떤 삶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리고 우주로 나가야지 정말 우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주의 일원으로서 지구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봐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주는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 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우주는 우주대로 가야 되고 여기 환경은 여기 환경대로 지켜나가는 노력들. 특히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그 개념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뭐라 그럴까요? 호텔이라든가 이 어떤 회의장 이런 데 갈수록요 추울 정도예요. 맞습니다. 냉방 같은 게. 그리고 또 난방은 또 거꾸로 또 이렇게 너무 또 더울 정도고. 여튼 적정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온도를 1도라도 좀 낮춰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러한 것들이 생활에 되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환경과 우리가 살아갈 그런 모습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는 시간, 과학톡에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 쥐의 심장세포와 인공물질을 섞어서 만든 스스로 헤엄치는 로봇 가오리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런 바이오 로봇은 인간의 심장과 심장질환을 연구하는 데 굉장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지의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KTV 김가연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가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아주 숙련된 운전인데요. 모습에 드러내는 운전자. 놀랍게도 로봇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진의 손에서 탄생한 이족보행 로봇 휴보입니다. 이처럼 각종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메커니즘을 모방한 로봇을 생체 모방 로봇이라고 합니다. 휴보처럼 인간을 모방하거나 곤충이나 동물들의 특징을 모방합니다. 생명체의 특성을 따라하려면 먼저 그 원리를 꼼꼼히 찾아야 합니다. 생체 분석에는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 말고도 전자선으로 생물체의 미세 구조를 3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 빠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 대상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생체 모방 로봇을 산업, 군사, 구조, 의료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데요. 창공을 날던 비행 로봇. 착륙하자마자 날개를 접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제작된 생체 모방 로봇 달러는 날고 뛸 수 있는 흡혈박쥐가 모티브입니다. 기존 로봇과는 달리 지형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탐사와 수색은 물론 구조와 정찰 활동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작한 로보비는 초소형 드론입니다. 파리와 벌의 몸 구조와 동작을 모방한 로보비는 실제 곤충이나 새처럼 날다가 물체에부터 쉬면서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날개를 프로펠러처럼 사용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보비를 사용하면 큰 로봇이 들어가기 힘든 복잡한 재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구조와 수색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영국 에섹스 대학교 연구팀은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로봇 물고기를 제작했고, 일본 나가사키에는 먼 옛날 사라진 공룡 벨로키랍토르가 체크인을 도와주는 호텔까지 있다고 합니다. 생체 모방 로봇에 걸린 기대는 큽니다. 혈관이 쏟아니며 병원균과 싸우는 마이크로 로봇도 그리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독일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사람 눈 속을 헤엄칠 수 있는 가리비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또 개미나 해파리 등 군집 특성을 가진 생명체를 모방해 여러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려는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어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생체 모방 로봇, 인간을 돕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생체 모방 로봇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연에서 장점을 가지고 온다는 그 관점 자체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연구가 사실은 연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그 미국 국방성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부 노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이 되면은 상당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 지금 저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우리 인간 생활에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인류 생활에 아주 편리한 자연 친화적인 편리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으네요. 맞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명수 박사님 말씀이 맞을까요?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할 때 인류는 우주 만물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넘어서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을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등장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이 완벽에 가까운 과학 기술이 아주 보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자연이 돌아가는 시스템, 생물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생태계가 유지하는 과학 기술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모방 기술, 생체 모방 기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청색 기술이라고 그래서요. 청색 기술 연구에도 만들고 그래서 자연을 지키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자연과 가까운 기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석봉 대표님은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의 미래나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생체 로봇 산업 자체가 앞으로 이제는 그 빅데이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3D 프린팅이라든가 다 연결이 돼서 나갈 텐데요. 특히 이게 또 정밀 기술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갖고 있는 또는 생체 모방 로봇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원은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미국이 못한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과학의 발전과 함께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 계속 나눠봤습니다. 국민과 과학이 소통하는 시간, 지금까지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